네,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앞서서도 마스크 오브제 시행 오늘 첫날이니까요. 이게 숱한 시행착오와 숙고 끝에 마스크 오브제를 도입을 하기로 했고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과거 정책이 어땠다 저땠다 이런 평가하기에 앞서서 이런 정책, 마스크 오브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먼저 김성환 평론가께 여쭤보겠습니다.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마스크 나눔을 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국민한테 매일 마스크 한 장씩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방역 현장이나 의료진,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먼저 돌아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네. 그렇게 먼저 돌아가게 하고 난 다음에 결국 남은 것을 국민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마스크 오브제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런 사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일본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니, 외국에서는 더 심한 상황도 있다. 또 심지어 제가 아는 지인들 네덜란드 사는데 네덜란드도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구조적으로 본다면 마스크라는 게 결국은 비수기와 성수기가 구분되는 네. 계절성 제품이었던 거잖아요. 전 세계 국가들도 다 비슷한 어떤 산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랑 얘기를 해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 전에 호주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랬죠. 그 호주 산불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는 바람에 전 세계에 있는 마스크가 호주로 다 갔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중국으로 갔다가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마스크 공급을 수요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지금은 이제 국민들께서 혼선이 있다 하더라도 예. 좀 정착이 되면 현재로서 미래 앞에 있는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혼란들은 차츰 좀 정리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스크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에서 좀 내놓은 정책들이 혼선이 있었다. 처음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가 이제는 면 마스크도 괜찮다 하는 부분은 조금은 좀 서툴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매우 서툴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 오브제 시행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그 판단에서 나온 정책을 생각해요. 일단 이 정책은 아마 좀 시간이 걸리면은 정착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과거 얘기를 자꾸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지만 과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그레샤메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말이에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가지고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을 전부 다 내쫓아버렸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라든지 감염병 학회에서는 일찍부터 중국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각종 장비를 우리도 갖춰야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귀를 다 닫아버리고 네. 엉뚱하게 중국에 300만 장 보낸다. 지자체도 곁다서 200만 장 같이 보내겠다. 이러면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고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분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다녀온 한국인이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네. 저 주위에서 다 한국 사람이에요. 네. 누가 복인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찾는 게 뭐겠습니까? 마스크잖아요. 예.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거기다 대고 또 경제부총리는 마스크 물량 충분하다 그러는데 경제부총리가 산수를 하시는 분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입니다. 적어도 한 25% 정도로 이제 어떻게 활동을 안 하시다 하더라도 적어도 3,500만에서 4천만의 인구가 매일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총 생산량은 한 1,000만 장 된다 그래요. 예. 그 4분의 1이 부족하잖아요. 예.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공급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국민들이 여기서부터 완전히 이 수량과 정부 정책자들이 자꾸 말을 바뀌는 말바꿈 속에서 오히려 더 가수요가 더 생겨버렸어요. 처음서부터 연합뉴스에 나왔던 어떤 전문가 의사분들 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의사 입장에서 볼 때 마스크는 밀폐된 공간 그리고 환자를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개방된 공간에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오히려 거꾸로 나서가지고 마스크를 필수품이니 뭐니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 혼란을
야기한 게 아니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보시면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요. 전문가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비전문가들이 절대 나서면 내가 이럴 때는 전문가가 나서서 통제를 했으면은 이와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예. 말씀하시는 거에 정부 정책에 혼선이 있었다고 한다든가 국민께 마스크 공급이 충분히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비판받을 소지가 있고요. 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나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하고 많이 방송을 같이 하고 만나잖아요. 예. 그런데 한참 전부터 이미 전문가들이 마스크 써도 그 면 마스크 사용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감염병이 초기에 확산될 때는 가급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원칙에 가까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초기 상황이라고 하면 네. 가급적 마스크를 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초 원칙을 꺼내서 그 당시에 WHO에서도 최선의 예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손 잘 씻으시면 됩니다. 마스크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당시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건 맞는데 정부가 중간에 이제 국민들께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장담을 함으로써 모든 게 좀 뒤틀린 측면이 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면 마스크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야외에 나가셔서 밀집도가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안 쓰셔도 써도 괜찮습니다.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니까 왠지 국민 입장에서 좀 속은 느낌 들잖아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얘기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뭐 계속 중국인 막아야 된다고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거든요. 예. 근데 전문학회인 감염병학회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막아선 뭐 이 실효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갑자기 일본에서 지금 한국인하고 중국인 이거 금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본 언론에서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실효적인 방법이냐라고 해서 오히려 비판적인 목소리를 더 많이 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의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여전히 중국 막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왜 일본은 그렇게 반응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거기에 정치적 의도는 혹시 없는지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에서도 느껴지듯이 예상치 못하게 마스크가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코로나19 사태를 좀 현명하게 슬기롭게 서둘러 극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하고 그리고 이런 마스크 사태를 우리가 왜 겪어야 했는지는 또 차후에 또 충분히 논의를 해서 다음에 이제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 평론가 말씀 중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먼저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에 제한을 가했고요. 우리도 0시부터 비자 면제 그리고 기자원 비자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른바 한일 빗장 걸기 외교전이 시작이 됐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글쎄요, 뭐 코로나19 전국이랑 맞물려서 또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첨예한 작년에도 사실 백색 국가 가지고 네. 양국 갈등이 있었는데 좀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아베 총리나 그 아베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내각에서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꾸 한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냥 단순히 일본이 싫어서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수출 규제 문제 나왔을 때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 그냥 우리는 뒤통수 때린 것처럼 그렇게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좌충우돌식으로 사실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봐도 그렇지만 이게 그 총리실에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베 총리가 또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확진자가 1,200명이에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점 늘고 있어서 지금 500명 넘어섰잖아요, 이미. 네. 1,000명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유럽 같은 데도 프랑스도 지금 1,000명 넘어섰고요. 네. 유럽도 10,000명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과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중국하고 한국 막겠다고 얘기하는데 한국인 막으면 일본 내 감염자 수가 줄어듭니까?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예. 외교는 또 상호주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베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 그냥 명백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은 다 틀어막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라고 할 때 오히려 국민들은 더 많은 질타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이 조치하는 대로 결국은 상호주의에 따라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맞습니다. 저희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국제관계의 가장 큰 대원칙은 상호주의예요. 일본이 어떤 아베 정부가 특히 아베 총리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가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 코로나 끝나면은 외교 다 포기할 건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우리 강경화 장관이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직접 초치했는데 네. 이례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심지어 우리 교민들의 집을 중국 공안이 문을 갖다가 빗장으로 광목으로 다 문을 다 폐쇄시켜는 그런 것까지 자료화면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중국 대사가 이거는 중국의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는 또 가만히 있어요. 세상에 말이에요. 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이 미국처 연방제 국가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중국에 우리나라처럼 뭐 민주당도 있고 뭐 미래통합당도 있고 민생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나요? 중국 공산당 하나예요. 예. 각 성에는 총괄 책임하는 당서기, 그다음에 행정 책임자인 성장, 네. 모두 다 공산당이 직접 파견해요. 그러니까 중앙 단일 체제 국가예요. 근데 거기다가 지방 정부가 한 일이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대한민국 외교부 정신 차려야죠. 그런 상황에다가 갑자기 일본이 정치적인 암수를 써가지고 한국 막는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그 전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제1차관이 초치를 했어요. 예. 네. 그 장관이 직접 초치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한일 외교는 어떻게 할 건가요? 적어도 1차관이나 2차관 정도가 초치를 해야지 이 사건이 끝났을 때 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또 각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외교 감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정당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대항하는 것들이 오히려 폄훼를 받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자며 제안을 한 겁니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도 여기에 동의한다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이 재난 기본소득을 목적이 뭐고 방법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일단 김경수 지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26조 원이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추경도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나라 빚을 늘리려는 거다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신가요? 지금 상황에서 나라 빚 생각하면 경제 살리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추경이라고 하는 게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빚을 내서 추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본 원칙이 깔려 있는 것인데 나라 빚을 내서 추경하자는 얘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추경도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은 논리다. 네. 그러니까 그건 논리상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조의 빚을 내서 그래서 경기를 살리는 것과 20조의 빚을 내서 경기를 살리는 것. 예를 들어서 10조 원의 빚을 내서 경기를 살리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예. 그럼 그 돈은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건데 기왕이면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역할, 기왕 빚을 낼 것 같으면
경기를 살려서 나중에 세수로 다시 들어오는 방향으로 네. 선순환으로 일으킬 만한 그 정도 규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 규모를 두고 그동안에 많이 논쟁을 벌여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그거랑 조금 더 결이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저는 이번에 11조 원 조금 넘게 했잖아요. 11조 7천억을 추경을 편성했고 네. 실제로 이제 세출 예산으로는 8조 5천억을 잡았는데 좀 개인적으로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사실 그 전무후무한 사건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이걸 가지고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통해서 경기를 그만큼 살릴 수 있겠는가? 네.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남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왕 논바닥이 좀 쩍쩍 갈라질 정도로 지금 가뭄이 들었다고 하면 적당히 소나기를 퍼부는 수준이 아니라 한꺼번에 충분히 젖을 만큼 주지 않으면 다시 선순환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깔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추경의 총액 규모가 너무 작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이거는 논란의 소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이번에 한 번쯤 도입하는 걸 검토해봐도 좋겠다. 사회적 공론화를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면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51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요. 근데 이 고소득층한테는 일단 다 주고 고소득층한테는 세금으로 다시 환수를 하자 이런 또 방법도 제안을 했는데 글쎄요, 이 방법론 그러면서 이 재원이 4대강 예산보다도 적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100만 원씩 주면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저부터. 예. 그러나 이걸 생각하셔야죠. 지금 저기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지금 경제가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사회적 격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체는 다 재택근무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각종 모임이고 뭐 처음부터 다 올스톱 시키니까 당연히 저소득층이 하고 있는 자영업자 거기에 곁다서 있는 뭐 중소업 이런 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 이런 데가 어려운데 거기다 대고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그 돈이 투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전에 말이에요. 한 가지만 사례를 드릴게요. 예전에 경기 살린다고 그 샌드위치 대회를 갖다가 억수 늘려가지고 한 열흘 정도 저기 줬어요. 예. 국내 내수하라. 그 중에 300만 명이 다 외국 나갔습니다. 국내 소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좀 공부 좀 하라, 공부 좀, 제발 좀. 이게 마치 뭐냐면요. 과거에 1970년대 아르헨티나의 그 페론주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페론주의에서 제일 저가한 게 현금으로 마구 지급하는 바람에 결국은 아르헨티나가 세계 4대 부국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왜 이런 외국의 사례들 좀 보고 아무리 저기 개념이 하나씩 도입해서 그 개념을 연구하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51조 원 마치 무슨 저기 세금을 갖다가 주머니 속에 있는 쌈짓돈처럼 이렇게 막 내주겠다라고 하는 인식하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도여서 올바른가 꼭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참 힘든 상황에서도 총선 시기에는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여권에서 비례연합정당 만들자는 논의가 한창인데 고민을 하던 민주당이 결국에는 전 당원 투표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설은 민주당 최고위원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은 선거라는 게 중도층의 표심을 어떻게 끌어당길 것인가. 예. 여기 승부가 결정나는데 예. 중도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게 그 자유한국당의 얘기가 맞구나, 똑같이 놀구나 이런 판단을 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두려워요. 네. 저는 그 입장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인데 예. 근데 이제 그건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 최종 결정이 난다고 봐야죠. 네, 일단은 정치공학적인 어떤 정당성이나 명분은 차치하고라도 비례대표 전용 연합 정당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치개혁이라는 대의를 훼손할 것이냐 아니면 그러면서도 21대 국회 원내일당의 지위를 좀 유지할 것이냐 차지할 것이냐 뭐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도부가 직접 결정을 하지 않고 전당원 투표로 그것도 목요일까지 시간을 좀 벌은 상황인데 이 전반적인 상황들이 지난해 4+1 협의체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민주당이 어떤 결단을
민주당 당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참 궁금합니다. 뭐 사실은 왜 그때 선거법을 그렇게 바꿨냐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고요. 일단 그건 좀 접어두고 전당원 투표에 붙인 거에 대해서 지도부 결정을 안 하고 왜 당원들한테 묻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네. 저는 그게 왜 문제가 되지라는 생각을 해요. 거꾸로 민주적으로 당원한테 물어보고 이 결정이 바른 방법인지 아닌지 물어본다고 하는 거 그 절차 자체를 이상한 방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결정을 해놓고 명분 쌓기 아니냐라는 비판인 것 같습니다. 지도부가 그렇게 부담을 덜기 간단치는 위한 않을 거 거예요.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이런, 들면은 전당원 투표에서요. 한 90%의 찬성과 10%의 반대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에 붙인 아마 목적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도부가 사실은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결정했을 때 일종의 정치적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지층이 민주당에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지지층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명분상 맞지 않아라고 생각하는데 당 지도부가 결정해서 밀어붙였다. 그럼 지지층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건 자기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시키고 남의 지지층을 뺏어오거나 우리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을 표를 끌어와야 선거에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뭐 선거연합정당이나 이런 것들 만들겠다고 하고 참여했을 때 지지층부터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양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일부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지역구 투표에서조차 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바로 그런 배경에서 저는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명분과 관련돼 있는 싸움에 관한 문제일 텐데 굉장히 좀 정치하게 민주당이 접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이든 선거연합정당이든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정합니다. 인정한다고 하면은 최대한 그동안에 보였던 태도와 다른 태도가 나올 때 그때 반감이나 비판적인 여론이 나온다면 선거연합정당을 만들 때에도 최대한 민주당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른바 미래통합당이 하는 것처럼 자매정당,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아마 많은 지지층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야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연합정당이라고 하시잖아요. 연합이 어디하고 연합하는 건가요? 정의당 안 들어온다 그러고 민생당 안 들어온다는데 4 플러스 1이 나머지 4가 안 들어온다는데 연합이란 말을 써요. 결국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낙연 공로선대위원장께서 비난은 잠시다. 하지만 책임은 4년. 야, 이분이 과연 대통령 후보 1위를 달리고 전직 총리 진심원에 말씀하신 게 맞나는 의심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책임 윤리를 의심하는 그런 발언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고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말씀드릴게요. 민주연구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때 왜 당원 투표를 갔냐면은 무슨 당원들의 뭐 의사를 물어보는 거 그게 아니고 명분을 어떻게 하니 이렇게 간 거예요. 예. 민주연구원에서 한 말이야 우리가 왜 이 정당을 만들어야 되느냐 문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자, 탄핵을 막는다, 대통령 탄핵을 막는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한 40% 나오고 뭐 미래통합당이 한 뭐 25%에서 뭐 많아봐야 30% 나와요. 네. 예. 나머지 기타 정당이고 이 여론조사 다 가짜입니까? 어떻게 탄핵을 해요? 이대로 가면 표가 나오면은 그 탄핵을 막기 위해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민주연구원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탄핵 저지선을 확보해야 그러니까 된다는 논리인 탄핵 건데요. 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3분의 1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무슨 수로? 40% 민주당이 40% 나온다는데 네. 그럼 이 여론조사가 다 가짜다.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차라리 저 같으면은 제가 민주연구원 담당자 같으면은 만약에 이번에 혹시 이 연합정당을 못 만들어서 일당을 뺏기게 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정책이 다 후퇴될 가능성이 있다. 네.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막자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위 말하는 친문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전부 다 찬성합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집권 여당이요. 우리 선거 저도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집권 여당이면 선거를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일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책임윤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책임윤리는 앞으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니까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얘기는 지금 비난도 또 안겠습니다.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가 일당에서 놓치게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꺼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탄핵 추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한 말이잖아요. 일당 되면 탄핵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탄핵 추진이라고 하는 거는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내제 일당이 미래통합당이 됐어요. 우리 탄핵안 발의하고 탄핵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국정이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정부가 정책 제대로 추진 못해요. 우리가 과거 지난 1년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그 모습들 보면서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내 일당이 된 당이 우리 탄핵 추진하지 않으면 탄핵에 대해서 그 발의안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집권 여당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정책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헌은 블랙홀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거랑 마찬가지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탄핵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럼 미래통합당으로 이슈를 넘겨봐도 될까요? 지금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거의 공천을 마무리 짓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경남 양산으로 출사표를 냈던 홍준표 전 대표를 컷오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홍 전 대표가 2시쯤이죠. 경남 양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공천은 원천 무효입니다. 선거도 임박하고 하니 조속히 답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취할 모든 수단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300만 당원들이 눈에 밟혀서 지금은 탈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양산으로 온 것도 탈당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당의 험지를 요청을 받아들여 양산으로 온 겁니다. 근데 여기 와서까지 이런 공작 공천을 장행한다면 정말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막천을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김형호 공관위원장이나 황교안 대표가 보기에는 껄끄러운 잠룡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두 명 중에 김태호 전 최고위원은 어제 불출마, 낙천에 대해서 무소속 출마,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도 비슷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런 기자회견 전에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시간을 두고 답을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강하게 이번 공천에 대해서 막천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경수 대변인께서 홍준표 전 대표를 좀 아실 테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미래통합당의 김영호 공천공관위원장의 또 평가를 해보니 이렇습니다. 네. 일단은 물론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있어요. 돌려막기도 했다, 네. 사천 이런 것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탄핵 실적이라고는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권성동, 네. 그다음에 이혜훈, 하태경, 정진석 이 탄핵 소위 말하는 그 반대편에 있던 친박 쪽에 있던 탄핵 실적이라고 지목한 사람 중에서 정진석 의원만 지금 공천받고 나머지는 다 불출마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신청하지 않은 지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또 거꾸로 소위 말하는 진막 마케팅을 해가지고 지난 총선을 망쳤던 사람 중에서 서청원, 원유철, 윤상현, 김재원, 홍문정, 최경환 이분들 중에서 공천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다 이제 불출마 선언하셨거나 아니면은 자유공화당이나 친박신당. 커트됐거나.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랑을로 자기가 나가서 한번 저기 다시 한번 수도권에 가보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읍소가 받아들여서 아마 경선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듯이 과거에 지난번에 있었던 그 탄핵 과정 중에서의 모든 앙금은 다 털었다고 보여져요. 네. 다만 이제 문제가 홍준표 대표하고 이제 그 김태호 지사에 관한 문제인데 김태호 지사는 이제 본인이 뭐 저기 처음서부터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네, 네. 자기 거창 지역에서 자기는 안 하면은 자기는 뭐 무슨 나가겠다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컷오프 될 것을 저 예상을 했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적어도 양산을 해서 뭐 경선 정도는 좀 저기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황교안 대표한테 이제 좀 저기 공을 밀었는데 네. 당원 단계에 의하면은 일단 공관위원회에서 저기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최고위원회에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최고위원회에서 저기 수정 권고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관위가 이제 밀어붙이면 뭐 결정이 납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습니다. 뭐 막말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양산을 같으면은 어쩌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그 사저가 있는 지역이고 상대방이 더 김두관 지사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한번 적어도 홍준표 대표한테 경선의 기회 정도는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부드럽게 좀 넘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상황 자체를 수습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된 상황이 돼서 홍 전 대표의 말을 수용하기도 그렇다고 아예 무시하기도 공관위 입장에서는 좀 고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동안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홍 전 대표 공천 문제를 결정을 못하고 시간을 끌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TK 지역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물갈이 공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공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또 홍 전 대표도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저는 공을 다시 공관위 쪽으로 던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양산을로 공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원칙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홍 전 대표 입장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구로 갈지 양산에서 그대로 공천을 받아가지고 가는 쪽으로 공천 안 받았더라도 무소속으로 가야 될지 네. 아니면 창영으로 가야 될지 지금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의 길이 정당했다고 하는 것을 그래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공관위에 다시 한번 던져서 공관위에서 숙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이분 이야기는 꼭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이번에는 통합당에서 아마 선거를 진두지휘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통합당으로 가면은 8년 만에 다시 보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정치계에 이런 케이스들이 있나요?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선거 때가 되면은 그 보수 진보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는 어떻게 하면 진보 쪽 가깝게 갈까? 네. 진보는 또 어떻게 하면 보수 쪽 가까이 올까? 하는 그런데 정책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아마 김종인 저 위원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조금 더 진보적이고 조금 더 중도적인 쪽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이제 좀 대표적이고 적합한 분이 김종인 대표가 아니겠냐라는 차원에서 아마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김종인 대표께서 받아주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4년 전에도 그렇고요. 8년 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흔히 볼 수 없는 행보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성적이 좋아요. 네. 그래서 선거의 황제인가요? 예, 이래서 네. 뭐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쪽에서도 성적이 안 좋다면 손을 내밀지를 않을 텐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이미 또 어느 정도는 그 손을 잡는 쪽으로 거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선거를 이끌 때 좌고우면하지 않는 모습 보이고 시원시원하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거나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그 열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주 선거는 좀 이렇게 해야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또 얘기하고 네. 안 되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또 되는 걸 또 되게 만들고 예.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호감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앞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게 상대방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가치를. 그리고 초기에 그 20대, 그러니까 19대 그때 총선하고 대선 거치면서 그때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가치를 들고 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보의 가치를 가져가서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 가서 20대 총선을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또 상대편에 있는 가치를 뺏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선거를 치르셨어요. 근데 지금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치가 뭐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을 때는 뭔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 가치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다 왔다 갔다 한 상황에서 무슨 가치가 있지? 당색을 이렇게 바꿨는데 이제 보라색인가?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김종인 전 대표가 갔을 때만큼의 파괴력이나 국민적 관심을 모으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통합당에서요, 미래통합당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뭐 논의를 하면서 일단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리고 공약과 전략 등에 대해서 전권을 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또 어떤 또 선거의 승리, 말씀하신 것처럼 황제 면모를 보이게 될지 아니면 뭐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될지 이번 선거를 보는 또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